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 토론에서는 지금 각각 다른 측면을 조금씩 보여드리자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이런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을 정치적 해석을 좀 듣고요. 일베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안 교수님한테 듣고, 일베의 그 사고 체계를 좀 듣고, 그다음에 일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뭐 이런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미애 의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저로서는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분들만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선 먼저 발제하신 이종걸 의원님은 그 일베를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불만이겠거니 하고 방치를 한다면 일본의 재특회가 처음에 뚱딴지 같은 소수가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으로서 자리 잡았듯이 그 재특회가 무모하고 말이 안 되는 논리에 어긋나는 반역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베와 재특회를 비교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정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나치와 그 나치를 회고하고 모방하려는 신나치즘의 이런 극우적인 준동,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그 살해하는 방법으로까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KKK단 이런 사례까지 들면서 일베의 반사회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약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님께서 이것을 그 일베의 이런 행동 양식이 그 심층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은 결국은 보수 세력의 뿌리가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데인데, 그 보수 세력이 건강성에 문제가 있고 철학이 결핍됨으로써 이런 그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까지 다다랐다. 그렇다면 문제는 보수의 건강성을 되찾고 정말 철학 있는 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걸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보다 그 원인을 진단을 해 주셨어요. 저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또 저 나름의 분석을 토론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그냥 종기적인 현상으로 볼 거냐. 사회 병리 현상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사회는 다양한 행동 양식을,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사회는 그것을, 그 병리 현상마저도 관용하는 정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완장 심리, 개인적으로 완장 표출 심리가 있죠. 완장 차서 누가 앞에 나서고 고함 지르고 엉뚱한 행동하고 하는데도 그걸 누가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나 어떤 그 불만 해소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보고 완장 심리의 표출로 볼 것이냐, 하나의 그 종기 같은 그런 말초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가 아주 그 집단적으로 진단해내지 않으면 어떤 보다 큰 깊은 병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걸 하나의 징후적인 현상, 심프톰으로 볼 거냐 하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개인적 행동 양식으로서의 반사회적이다, 완장심리의 표출이다, 그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소화를 못할 거냐 이렇게 볼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대건 논설위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셨듯이 하나의 심프톰적인 현상이다, 징후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그 의미는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의 후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동안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통계적인 성과 이런 것보다는 집단 지성에 있어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상실했던 다양성을 많이 복원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했는지 모르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를 서로 표출해내고 그것을 대등한 목소리로 토론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얻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 또는 발전 국가 이론에서 성장 이론에서 파이 키우기에 희생됐던 노동권 또 경제적 약자, 인권적인 약자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성찰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시발을 이루어냈어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입법적 노력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이 터졌다고 하는 것, 또 그것도 세월호 사건, 세월호는 그냥 사고가 아니고 총체적 부실과 의도된 방치한 결과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경향이 훨씬 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그 희생자 유족들 앞에 일베가 폭식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동안 갖추었던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월호 희생자도 성장 과정에서의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인권적인 약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약자들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무도하게 벌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왔던 노력했던 집단지성과 민주성이 후퇴했다는 하나의 심프톰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잣대로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서 이것은 집단지성의 후퇴이고 민주성의 후퇴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공공적인 문제로서의 그 인식을 하면서 그 치유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야당 일각에서의 문제 또는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 간의 심각성 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이런 행동 양식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푸세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새, 앞에는 다 말아먹어 다 잡수셨는데 마지막에 새 법질서를 세우겠다. 그것은 항상 취약한 노동 약자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어떤 노동권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불법 파업을 장기간 한다. 회사를 점거했다 할 때 법을 무시하는 거다. 예를 들어 철도 파업 장기간 파업할 때의 정권의 그 공권력의 대응 방식처럼 그것이 법질서를 세운다는 논리였어요. 만약에 노동 약자에 대해서 대하듯이 반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표출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권이 엄단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들은 완장을 차고 거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백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베 정권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의 제트케가 그렇게 스피커 확성 장치까지 하면서 도쿄 시내를 방방곡곡 그렇게 누비지는 않겠죠. 못하겠죠. 그런데 정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자기들의 행동을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그런 가치 부여를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심리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역사를 얼마든지 반역사적으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경고를 저는 보내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미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면서 많은 그동안 그 권위적인 정권에서 제대로 된 인권적인 역사를 쓰지 못했던 것, 대표적으로 제주 4.3 같은 겁니다. 저희가 제주 4.3 그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고 할 때는 정말 그때도 유족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억울함과 정반대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공청회 하는 데마다 나타나서 의자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고 했었어요. 그 사회적 분위기를,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뚫고서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고 10년 이상의 작업을 들여서 역사를 바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 다시 거리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다시 바로 세웠던 역사적 정의마저도 도로 물려질 수가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역사를 반역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 4.3 당시에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주 4.3이 4월 3일 발발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 도민들이 1년 내내 시달리고 잡혀가고 하다가 4월 3일에 아주 도적으로 민중 항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월에 일어나니까 그걸 제압하려고 군경 토벌대의 잔인한 토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때의 도지사가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군경 토벌대를 하수인인 겁니다. 부녀자를 마음대로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살육을 했던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마치 애국의 어떤 보수 행동주의처럼 나선다는 것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잔인한 토벌을 앞장서서 막았던 연대장 고 김익렬 연대장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도적이 되지 마라. 지금 이게 역사의 도적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역사를 쓴 국가나 집단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역사를 쓴 집단은 고립되거나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일베의 이런 행동 양식, 이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발제하면서 이대건 논술위원님께서 여기 일베의 행동의 뿌리에는 사실은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좌판이 우판이 도찐 개찐으로 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념의 잣대를 뛰어넘어서 종북이라는 딱지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종북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자꾸 눈짓이 이렇게 비추면서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머리 위에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념으로 하면 어느 쪽이 더 낫고 뭐 틀린지 별로 비교가 없어요. 좌파라고 하면 좀 진보적이고 우파라고 하면 그냥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니까 이게 적과 얼마든지 손잡거나 또 우리 사회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구나 이렇게 쉽게 국민을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일베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냥 좌우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집단적인 병리 현상으로서의 세력계 봐야 되며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대단히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발제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의 지역구를 둔 임내연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기 관심이 많으시라고 생각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를 순서대로 해서 제가 토론은 한 7분 내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깜빡 빠뜨린 것 같은데 넘었어요. 많이 넘으셨습니다. 사회자의 불찰로. 일단 안병진 교수님부터는 좀 시간 준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편성 관점에서 일베 현상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규제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일단 참 정말 좋은 취지에 이렇게 토론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깊은 고민을 하는 걸 보고서 이게 참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민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증오범죄법이라는 게 발의됐던 것도 몰랐던 제가 좀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서 이종월 의원님 정말 그건 굉장히 선구적인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제 추미애 의원님 또 신경미 의원님 같이 공동으로 이런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좀 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고요. 굉장히 저는 공통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불안과 어떤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 어떤 단순하게 예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일탈이 가능한 조건, 국가 권력 기구 속에서도 존재하는 이런 것에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측면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만 간략하게 오늘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걸 조금은 더 청년기 그리고 남성주의랑 연관을 좀 더 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안 보고서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요즘에 학교 보직을 하느라고 제목만 보고서 이미 극장에서 아마 내렸을 텐데 메이즈 러너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로에 갇힌 젊은이들의 그 절망감. 그 옛날에 그 해리포터 나올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해리포터라는 마법 학교의 얘기와는 이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절망의 시대죠, 전 세계적으로. 뭐 오바마인들, 뭐 메르켈인들, 뭐 한국인들, 뭐 저마다 다 조건은 다르지고 조금 더 성적표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하게 상당한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이런 병리적 그 현상,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의 그 미래의가 없음, 차단됨,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종걸 의원님 발제에 거의 다 공감하는데, 그 공격적인 보수의 기획이라는 측면 말고 저는 동시에 또한 방어적 기획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절망적 방어라고 하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특히 뭐 이게 뭐 남성만의 일배는 아니지만 특히 젊은 남성들 위주의 자기 방어이다. 이게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그건 현상이고요. 자기 방어적 형태입니다. 이게 뭐 얘기가 좀 긴데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남성주의 분석할 때 좋은 책들이 몇 개 있는데 왜 저희 그 남자들이 좀 이렇게 여성들이랑 친밀한 대화를 잘 못 나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그 모임에 가면 침묵을 지키고 여성들과의 친밀한 어제 요리를 파스타를 뭐 먹었고 그 식당이 맛있었고 그때 내 느낌이 어땠고 이런 걸 잘 얘기를 못 합니다. 보통 남성들이. 그래서 침묵을 지킵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는 건 공격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러한 친밀성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 질투? 이것을 침묵이라는 형태로 이 자기를 방어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점에서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의원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절망적 자기 방어인가라는 측면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게 나중에 해법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들을 껴안을 때와 또 단호한 법적인 걸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 자기 방어이자 또한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는 전이 현상이죠. 자기가 찌질 않고 잘 나가지 못하는 것들의 원인은 여성부에 있다라든가 어떤 지역목에 있다라는 식의 혹은 뭐 동성애자들에게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인 거죠. 이게 보편적 현상이죠. 이게 그런 전이 현상이랑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모두가 다 보는 드라마죠. 미생 보시면 안녕인가요? 그 여성 그 탁월한 인턴이 식당에서 주문을 해왔는데 젓가락이 없으니까 그 중국집에 화를 풀어야 될 남자가 대리가 안녕이한테 젓가락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어딘가 풀어야 되죠. 전이 현상이죠. 그리고 이 남성의 극단적 문화 중에서 남성주의 문화의 핵심이 폭력입니다. 폭력에 대한 매혹입니다. 과거 영화 파이트 클럽이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남성주의의 가장 극도의 환상은 폭력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대근 의원님 그 발제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근데 약간은 너무 보수주의의 패권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떠난 측면도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걸 함께 봤으면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한 현상을 또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거의 모든 걸 가진다라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일부 보수 엘리트들은 거의 모든 걸 가졌겠죠. 근데 거의 모든 것들을 가진 줄 알았고 박 대통령을 뽑으면 거의 모든 걸 가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데 또 윤하의 거리라고 탁월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기자분님들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윤하의 거리를 보셔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작동 법칙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잘 나갔던 조폭이 말년에 노인이 돼서 찌질한 모습 속에서 하는 그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가졌을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서북 청년단이라는 게 심각한 현상이죠. 근데 또 한 측면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북 청년단이 뭔지도 과연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좌파의 청년들이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는 걸 보고서 보수 우익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건 그냥 쿨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걸 약간 좀 문화적 현상으로 보셨으면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좀 그 양 측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보수적 측면 말고도 또 남성주의나 다양한 측면의 병리 현상이 함께 결합된 현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해법에 있어서 증오범죄의 법제화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동시에 그 증오범죄라는 건 현상이죠. 원인을 함께 건드리는 그런 좋은 시도들이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부 텔레비전의 그 병리적 시민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의 시민교육을 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 좋은 오늘 시도와 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칼같이 시간을 지켜주셨어요. 네, 다음 마이크는 일베의 사고 체계와 현실 정치적 함의를 주제로 천관율 기자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사실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런 비슷한 논문을 쓴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사양을 하면서 이 천 기자한테 모든 부담을 다 주었다는 걸 부기해 드립니다. 천 기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연구자분은 김학준 씨라는 분이시고요. 그분 대타로 나온 시사인의 천관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그 발제와 토론 이제 우리 모두 들었듯이 이제 일베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보수의 진화사라는 관점에서 큰 맥락에서 일베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적 분석이나 거시 권력의 함의, 그리고 또 입법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좀 내재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일베를 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베가 하는 생각이라는 게 일베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아주 은밀하게 공감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6일인데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 있는 그 천막 옆에서 폭식 투쟁이라는 게 흔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날 해질녘에 보면 이게 일베 사인입니다. 저는 이게 손동작 잘 되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형 비읍을 만들어서 이걸 일베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동작으로 보실 거면 이게 정확한 동작이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안 되는 사람이고요. 이 손동작을 하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는 루저, 찌질이, 혹은 방구석의 인터넷 중독자, 이렇게 일베를 생각해왔던 저한테는 굉장히 쇼크였고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본 건 자부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내가 일베를 한다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저는 일베 루저론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날 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마침 관련된 논문을 쓰신 연구자가 계셔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이제 보시면 토론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베 사고 체계에서 왜 자부심이 등장하는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의로운가? 일베가 생각하는 주적이 셋이 있습니다. 여성이 있고 진보개혁 진영이 있고 그리고 호남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큼 저기 제노포비아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 외국인 혐오가 있기는 한데 아주 메인스트림 일베 안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이미 내부에 혐오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소수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성과 진보개혁 호남은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소수파고 소수자로 볼 수 있는 세력들인 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베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뒤집어요. 소수자를 무임승차자로 뒤집습니다. 여성하고 진보하고 호남 저는 지금 일베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요. 일베가 보기에 이제 여성하고 진보하고 호남이 공유하는 특징은 권리하고 의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먹고 자기한테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은 다음에는 차 있는 남자한테 갑니다. 이게 저기 김학진 씨가 심층 인터뷰한 그 모 대학 졸업반 학생이 그 연구자를 붙잡고 30분을 그 한탄한 얘기인데요.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진보는 이제 재능력으로 성공하는 대신에 국가의 때를 쓰는 세력이 되죠. 왜 진보라는 게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불합리를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정치 세력이라고 봤을 때 일베의 눈에는 이게 국가의 때를 써서 목표를 달성하는 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호남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고 하죠. 보통 통수라고 표현합니다. 일베에서는. 이 2등 시민들이 국가의 때를 써서 특권층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일베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제 기사에서는 무임승차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일베가 보기에 2등 시민들은 국가의 때를 써서 무임승차 티켓을 받아낸 사람들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병역, 납세,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체제의 요구를 따르는 1등 시민은 돌연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희생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체계에서 자기들이 하는 혐오와 조롱은 소수자 혐오가 아니라 이제 무임승차 혐오가 됩니다. 그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무임승차를 징벌한다는 강력한 당위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서서 얼굴을 깝니다. 기자가 가서 말을 걸면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진을 찍으면 물론 모자이크 쳐달라고 하는 친구도 좀 가끔 있긴 하지만 모여서 그 일베 인증 손동작을 같이 하늘로 들면서 몇백 명의 애국가를 부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딱 집약된 게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 국민이 그 가족을 잃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감정이입 에너지가 있고 감히 이 세월호 유가족을 무임승차자로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상상도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베는 이걸 돌립니다. 그러려면 특권이 필요하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를 논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유가족에 의해서 전혀 상관없이 특례 입학 그리고 보상금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요하게 몰고 늘어집니다. 이 구도에서 유가족은 교통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무임승차자가 됩니다. 대조군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무임승차자와 성실한 1등 시민이라는 대조군이 필요한데요. 이때 일베가 불러내는 게 천안함 희생자들입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이야말로 자격이 있는 희생자면서도 세월호 유가족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은 피해자죠. 이 둘을 딱 대조해 놓고 그 일베 또 특유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맥락을 무시합니다. 이 군인 보상 체계와 민간인 보상 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무시하면서 이 둘을 대조시키면 세월호 유가족의 무임승차, 천안함 유가족의 희생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새롭지가 않은 게요. 이게 5.18 유가족을 상대로 일베가 쓰는 전략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5.18 유가족이 국가보상으로 호의호식한다는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그 반대편에 매치하는 게 6.25 유공자, 한국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이 폐지를 죽고 살고 있더라. 이 두 가지 서사를 대치를 시키면서 국가의 때를 쓰는 무임승차자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헌신하는 사람들 이 구도를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일배식 정의구현이라는 표현이 자체로 형용모순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일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배식 정의구현의 핵심은 이 소수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호를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가지고 이들을 무임승차자로 돌려내는 과정입니다. 이 규정이 일단 먹히면 이거는 일배의 영향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배라는 어떤 그 반사회적인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그 파워를 훨씬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 제 취재원 중에 금융권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한 50대 되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7년에 MB를 찍었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를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아파트에 저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투표합시다 이런 현수막까지 걸 정도로 적극 지지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월호 유가족 얘기가 나오면 정확히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니 특례며 보상금이며 그건 좀 과하다. 두 번째 이제 유민 아빠라는 그 사람은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 줬다더라.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코드가 무임승차 코드죠. 일배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50대 스윙층한테까지 일배 논리가 침투했다? 이건 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배가 어떤 맥락에서는 다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정확하게 누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뭐 아직 대학 때의 기억이 남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 제일 싫어하던 게 팀별 과제였거든요. 팀별 과제로 묶어가지고 한 6명이 팀 발제를 시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똑같이 채점을 하면 반드시 무임승차자가 생깁니다. 연락 안 되고 튀고 요즘은 카톡도 씹는다고 그러죠. 그런 무임승차자에 대한 분노는 사실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조나선 하이트라는 도덕 철학자를 인용을 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지점이 일배가 갖고 있는 위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배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건 일배가 생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혐오 발언들 중에서 그 혐오스러운 표현과 표현 양식들을 걸러내고 보면 그 내용적인 논리 구조에는 은밀히 동의를 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월호에서 본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라는 과정이 이제 몇 달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이런 접근을 했을 때 제가 현실 정치적으로 함의가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한국의 진보는 제가 느끼기에 두 가지 가정을 은밀히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의 지지자가 탐욕스럽거나 무지하다. 둘 중에 하나로 두 가지 키워드면 보수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한국 진보가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부자는 탐욕스럽고 가난한 사람은 무지한 거죠. 그런데 보수의 도덕 감정, 이를테면 무임승차 혐오든 뭐든 간에 어떤 보수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저건 아닌데라는 보수 차원의 도덕 감정이라는 개념을 일단 받아들이면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만은 일단 제 맥락 차원에서만 예를 들게요. 한국에서 시도된 보편복지 기획이 대체로 이 무임승차 혐오의 벽에 막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임승차 혐오라는 것은 보편복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무를 다하느냐를 보지 않고 모두에게 행해지는 어떤 옵션이라고 할 때 의무와 권리의 교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보편복지에 대해서 어떤 보수적인 대중이 느끼는 반감이라는 거는 탐욕과 무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에 분노하는 것으로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성공한 보편복지 기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다시 논쟁의 구도를 붙이고 계십니다만은 보수가 이 무상급식을 공격할 때는 무삭을 강조하죠. 근데 진보가 무상급식을 방어할 때는 급식을 강조합니다. 애들 밥 먹이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가 과연 그 무상급식이라는 걸 보편적 복지로 승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편적 복지가 갖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급식이라는 코드로 돌파했던 것인가는 좀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상버스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아주 처참하게 외면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논하러 온 건 아니고 일배를 관찰했을 때 무임승차 혐오라는 그 강력한 코드, 소수자를
소수자를 일단 그 무임승차자로 한 번 전환시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작동하는 그 강력한 코드라는 게 보편복지의 반대자들을 탐욕스럽거나 무지한 이들로 취급할 게 아니라 어떤 도덕 스위치가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일베가 갖고 있는 의회의 확장성, 그 혐오발을 그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표현 좀 온건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 제일 앞서 해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일베가 갖고 있는 그 전형성과 극단성의 두 얼굴이 있는데 일베가 갖고 있는 은밀한 설득력이라는 게 무임승차 혐오라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 코드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이 맥락에서 그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기획자들도 보편복지라는 기획이 보수의 어떤 도덕 스위치를 건드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베의 하여튼 브라이트 사이드로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참고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